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미경 작가님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이 책은 김미경 작가님께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를 뽑아달라고 하셔서 그 사연을 기반으로 다시 책을 쓰신 거라고 합니다. 그중 일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자루.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나? 그런데 이건 질문이 틀렸어요. 나에게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무언가에 도전할 때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관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과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선택인 줄 알아요. 자신 있어 하고 자신감을 선택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뤄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비밀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두려움을 자루에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두려움 자루를 그냥 어깨에 툭 걸치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자루에는 희망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지고 걸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술술 빠져나가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나는 어느새 이만큼 걸어왔고 두려움 자루는 가벼워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 있니 없니 묻지 말고 두려움 자루를 쥐고 그냥 걸어가 봐요. 두려움 자루가 너무 커서 어깨에 걸치기도 힘들다면 두려움 자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잘하려는 부담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짐을 지게 해요. 그러면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러니 그냥 해보기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두려움 자루를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자신감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를 쥐고 첫 발을 내디뎌 만보를 걸었던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은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 자루가 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스스로를 낮춰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도 나는 부족해, 나는 해낼 수 없어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리곤 하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건 우울증일 확률이 높아요. 타인에 의해 생긴 우울증 말이에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누군가로부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내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돼요. 내가 본다고 뭘 아냐? 돈 주면 너 혼자 여행은 갈 수 있고 못된 남편이 매일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정말 내 모습이 돼요. 너 할 줄 아는 게 있긴 하냐?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나쁜 직장 상사에게 매일 나를 업신여기는 말을 들으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매사 자신 없고 주눅든 모습으로 살게 돼요. 만약
내 주변에 나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고 방치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조차도 잊어버리게 돼요. 상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싸움을 회피하면 타인이 편집한 조작된 내 모습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자존감 학대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관계를 지키려고 생존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참지 말고 싸워요. 나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워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진짜 믿는다는 것.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별거 없어요. 그 일을 이미 해봐서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고,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하면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걸 인정하고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판단해 보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해보다 보면 해내는 나와 익숙해져요. 처음엔 조금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점점 잘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내는 나와 잘하는 나를 마주하면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점점 높아져요. 자신감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 팩트가 바로 자신감이에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감의 단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팩트를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내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만이 자신감 넘치는 나 스스로를 믿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슬럼프를 이겨내고 싶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잠깐만 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없어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능숙해지기 어려워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5년 계획을 세워요. 5년 길이에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 전부터 계속 점을 찍어 나가요. 계획한 바를 위해 꾸준히 작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점들이 어떻게 찍히는지 아세요? 앞으로만 전진하지 않아요. 어떤 점들은 뒤로 가요. 때로는 어느 한 주변만 계속 찍어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찍은 점들 중에 의미 없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슬럼프라고 부르는 작은 점들은 같은 곳을 반복해서 찍으면서 굵은 선을 만들고 면적을 넓히는 중이에요. 때로는 불규칙하게 얇게 굵게 간혹 비뚤 빼뚤 그어진 선조차도 결국에는 나중에 화살표가 되어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 슬럼프나 실패가 와도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5년은 계속 점을 찍어 보세요. 일상에서 작은 점들을 찍으며 수많은 선과 면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방향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책 읽는 실력.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뭔가요?
혹시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겠다면 일단 책을 읽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건 내 머릿속에 생각의 재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 채워야 합니다. 생각의 재료를 채우는데 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일단 책을 읽다 보면 힌트가 하나둘씩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발동을 걸기 시작하겠죠.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의 재료들이 서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거예요. 뭔가 배우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없다고요? 그럼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힌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타인에게 공감하는 나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깨달음에 깊이 몰두하며 평소에는 생각조차 안 해본 일들을 고민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만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곧 나를 만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절대 만나지 못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나, 모험을 즐기는 나를 책을 읽으며 수없이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이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외롭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헷갈릴 때, 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책을 읽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까지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질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읽는다는 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멈춘 사람이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든 책을 읽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책이 나를 살리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충고와 폭력 사이. 나이와 충고는 비례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꼰대와 라떼는 말이야가 우스갯소리가 됐을 정도니까요. 나는 도와주고 싶어서 한 충고를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조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지적이나 참견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좋은 의도로 한 충고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는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충고에도 세련된 기술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충고를 해도 될 만한 관계의 무게가 쌓였는지 살펴봐야 해요.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고를 하면 상대는 내 말을 잘난 척 내지는 지적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커요. 관계의 무게를 점검하는 것, 충고를 할 때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 충고를 해줄 사람의 성품을 잘 보셔야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충고를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충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고에 유연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기다리세요. 충고의 말은 칭찬과는 달라요. 고쳐야 할 점, 못마땅한 점,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건네기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신중해야 해요. 만약 조언을 요청받았다면 아무리 도움이 되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전하는 방식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충고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꼭 충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가벼운 힌트여야 해요. 가볍게 툭 던져줘야 합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무거운 충고는 하지 마세요.
진정한 춘고란 그 사람이 가진 자질 100개 중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던진 작은 힌트가 실마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충고입니다. 충고가 길어지고 무거워지면 그 충고에 짓눌려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사람이 사라져요. 그럼 충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충고, 상대방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고는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50대는 두 번째 청춘. 인생에는 그 시간에 이르러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연륜 또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알게 된 지혜가 하나 있어요. 50대의 모습이 20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닮은 줄 아세요? 자유롭다는 거요. 50대가 되고 나니 20대 시절처럼 무척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돌봐야 했던 어린아이들은 훌쩍 자라 제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 남편도 이제는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아낸 자격증이 있잖아요. 굴곡진 인생의 터널을 지나오며 큰 고비들을 넘었기에 이제는 삶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를 되찾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20대의 마음이요. 그 시절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요. 여행, 어학 공부, 책 쓰기 등. 그 시절에 우리 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50대가 된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50대가 청춘인 이유는 20대 꿨던 꿈을 다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50대는 청춘이라고 우기지 말고 20대의 나를 소환해서 진정한 50대 청춘으로 만들어 봐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